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제불저술가이자 언론인인 목수정 씨가 한 달 전쯤 한국에 다녀간 뒤 쓴 글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눈에 띈 풍경이 지하철 경로석이었답니다. 빈 경로석에 젊은이가 엉덩이라도 붙이려 하면 펼쳐지는 신경전이 그녀에게는 몹시 의아했답니다. 목 씨의 눈에 경로석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콩알만한 사회적 권리를 사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노인들은 빈자리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혹시 누군가 양보하면 너그럽게 고마워하며 앉는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부모 공양하면서 자신은 돌볼 틈도 없이 등골 빠지도록 달려왔는데 생의 마지막에 마주친 것은 가난과 소외뿐입니다. 프랑스 노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은 최소한의 수입, 즉 연금입니다. 프랑스 노인들 거의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연금을 받으며 또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여자는 무려 10년이나 남들보다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연금 수입 때문에 프랑스에서 노인들은 그저 나이가 좀 더 든 사람일 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여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연령의 계층보다 더 너그럽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노인들 60, 70대들은 20, 30대에 이른바 68혁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의 결과를 청장년 시절은 물론이고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유독 한국의 노인들만 다리나 허리가 아플 리는 없겠지요. 한국 노인들은 온전히 바친 청춘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지하철 경로석을 두고도 아등바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목수정 씨의 분석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도 있긴 할 겁니다만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맞게 하는 것이 두말할 필요 없는 복지의 기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큰 화재가 나서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바로 하루 뒤에 또 양주시 삼성동에서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분이 사망했죠. 그리고 안산에서는 또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결과가 좀 참혹합니다. 어느 때나 사건, 사고는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만 유독 세월호는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은 연희 때와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뭔가 좀 어수선하게 시작하는 2015년 을미년 같은데 각자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사회를 좀 다시 다잡고 리셋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페이지를 열기가 섬뜩섬뜩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아들이죠. 외아들이든가요 아마? 예. 네, 현대차 부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 매각이 불발됐어요. 그러면 경영권 승계 작업 이거 좀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겁니까? 하여간 다른 어떤 역량과 실력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채 선대 CEO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경영권 승계가 당연시되는 이런 현실. 예, 우리가 참 이제는 좀 개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연아 그 파문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게 온당하지 못한 것이요. 적어도 기회의 평등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의 평등이 실현되기 어렵다면은 이 기회의 평등만이라도 보장돼야 하는데 아니 회장 자녀라고 해서 곧바로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식처럼 굳어진 사회 속에서 과연 이 정의와 평등과 공정이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하여튼 너무나 좀 사변적인 그런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몽구 회장 부자가 오늘 오후에 증시 폐장 후에 추진했던 어제군요. 어제 오후에 증시 폐장 후에 추진했던 현대글로비스 주식의 시간 외 대량 매매, 이른바 블록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물량이 방대하고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공지를 이보다 앞서서 이제 보냈는데 정 회장 부자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 1,460주 가운데 13.39%를 전일 종가보다 7.5에서 12%나 디스카운트된 주당 26만 4천 원에서 27만 7,500원에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정 회장 부자가 상당히 싼 값에 주식을 넘기려고 했지만은 정 회장 부자의 예상과는 달리 불발된 셈입니다. 네.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게 현대자동차그룹과 유관한 주식인데 이걸 싸게 판다고 그랬는데 이게 불발이 됐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정 회장 부자가 이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자신이 사들인 디스카운트 가격보다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매수 가격에 이 의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이 사실 명성과 이름, 브랜드 이거 하나 믿고 매각을 추진했던 정 회장 일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거래가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 부자가 7.5에서 12%나 싸게 주식을 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반드시 팔아서 그 돈으로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여서 승계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런 이제 지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어쨌든 한데 예. 삼성처럼 뭔가 좀 확실하게 승계를 시키려고 하다가 일단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31.9%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주 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지분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꼼수를 쓰다가 이게 뭐 기관 투자자들이 다 그 꼼수를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실패를 하게 된 건데 이게 그 상당한 그 시장 혼란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제에 관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쉽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는데 워렌 버핏 67조라고요. 예. 벌써 닉네임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제 막 올리셨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장외 주식인데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예. 현재 한 30만 원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은 일감 밀어주기를 통해서 무려 600배의 주식을 600배의 천문학적 차익 수익을 거뒀다. 예. 근데 이렇게 대놓고 주식 작전을 하면 미국에서 같았으면 수십 년형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이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니까. 예.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지금 이재용 씨는 제일모직하고 SDS 통해서 무려 300배 정도 수입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SK의 최태원 씨. 예. 여기도 SK CNC라는 회사의 우회상장 이런 걸 통해서 마찬가지였다고 아주 팩트에 입각해서 이렇게 빨리 팩트에 입각해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는 분은 현직 경제부 기자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예. 아무튼 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워렌 버핏 67조님을 한번 고정 출연자로 한번 모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들고요. 아니 우리 조합원분들의 사실 살려야죠. 예, 수준이 이게 것들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정씨 일가가 정씨 부자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작전의 청사진이 완전히 공개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는 모비스 주가에 좀 관심을 두시란 말씀 참 못하겠고 어쨌거나 여기가 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지주회사 그렇죠. 이제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현대모비스가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식이. 아무래도 그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모비스 주식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주식이 폭락하면은 바로 정의선 부회장 승계 작업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거나 현대모비스와 합병을 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현대모비스 지분은 그만큼 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현대모비스 주식을 물려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수를 쓸 경우에는 보다 많은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안 내려고 지금 이 머리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쓰리 쿠션으로 어떻게든 이걸 한번 자기 손에 넣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무려 10조대에 사들여서 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몽구 회장이 이번에는 승계 과정에 또다시 주먹구구식 접근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승계 작업에도 어려움을 자초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뷰스앤뉴스에 박태견 기자가 쓴 기사를 받아서 제가 박태견 기자 브리핑을 한 건데 네네. 박태견 기자는 잘 아시는 대로 에이스죠, 아주 에이스. 경제부 분야에서는 아주 도통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이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박태견 기자 하면 네. 소속된 매체를 떠나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네. 아마 국문과 출신 중에 가장 경제를 잘 아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예. 또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관련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같은 신문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독특하죠. 예. 아무튼 기사 하나는 떡소리 나게 잘 씁니다. 예. 그렇고 가급적 이분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경영 승계와 유관해 보여서 네. 또 이 소식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죠만. 뽑았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도 예, 다스. 예. 여기에 지금 자기 아들을 취직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시형 씨. 네. 그 내곡동 집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이 36살인데 전무로 승진했다고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죠. 다스 나와 무관하다. 그러게요. 다스가 저 BBK에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면은 MB가 결국 BBK에 투자한 것이고 BBK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결국 BBK 주가 조작 사건과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스와 자기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어색해요. 다스의 그 회장이 바로 자기 형입니다. 또 다스의 또 이 정확한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실상의 그 소유주가 바로 김재정 씨입니다. 네. 그 처남이에요. 네네. 자기 형과 처남 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지만 나와 무관하다. 이랬던 MB 아닙니까? 자, 그런데 MB 아들이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고속 승진을 하더니 입사 4년 만에 전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이래도 MB와 무관합니까? 자기 아들이 들어간 회사일 뿐인가요? 자, 이 그야말로 총알 승진이 돼버렸는데요. 현재 그 사내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임원인데요. 이시영 씨 같은 경우 말이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요.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학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지금 학력이요 고졸입니다. 고졸. 아, 이시영 씨가요? 네. 뭐 고졸이라서 문제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닌데. 예, 예. 그 저기죠.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 히딩크 대통령, 히딩크 감독 뭐 할 때. 대통령이었죠. 뭐. 네, 네. 그 히딩크하고 뭐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슬리퍼 차림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진 찍게 하고. 예, 그 아들이 지금입니까? 그 별명이 슬리퍼리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 가서도 이제 졸업을 맞고 돌아와서는 자기 그 매형이 있는 회사 한국 타이어에 들어갔는데 아, 그렇죠. 조범현 사장. 예, 네. 얼마 못 있다가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그것도 정규직 처음엔 인턴인가로 들어갔다 나중에 정규직이 됐는데 네. 그것도 못 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로 들어갔단 말이죠. 다스가 제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네. 근데 경주에 있는데 아니 이시영 씨를 위해서 서울 강남에 다스가 지사를 만듭니다. 어허. 서울지사 여기로 출근했어요. 이시영 씨가요. 네. 예. 참 이게 기회평등이 보장된 사회라면은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시영 씨, 이번에 전무로 승진을 했는데 그 전직함이 상무였군요. 네, 뭐, 그랬겠죠. 예. 이 다스가 또 이제 현대 기아차에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글쎄요, MB 정권 때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MB와 무관한데 말이죠. 지난해 매출이 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이요? 네, 예. 와,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1조 클럽, 이렇게 뭐 중견기업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목표인데. 네. 시트 납품하면서,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지금 손등과 손바닥 사이의 관계니까 예.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2조다. 네. 근데 4년 만에 전무 가는 건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 재벌가 총수 아들들의 코스입니다. 예. 딱 4.1년이 평균이거든요. 예. 네, 슬리퍼만 신고도 4년 만에 고졸이. 초고속 엘리베이터다. 예. 고졸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시영 씨가. 언제 한번 인터뷰를 좀 추진해봐 주십시오. 예. 자, 다시 MB 정권 얘기 하나 더 합시다. 공군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활주로를 3%가량 이렇게 비트는 예. 편법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제1롯데월드 신축 공사를 내줬는데 예. 공군이 최근 민간 용역을 해본 결과 난류가 발생해서 비행 위험성이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난류.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SBS의 목동사옥 있죠? 네. 그 꼭대기에 헬리포트.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헬기 내리는 거. 자, 그런데 단 한 번도 헬기가 거기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난류 때문입니다. 아, 난리라서. 사고 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 SBS가 이제 2003년 2월에 목동사옥에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 목동사옥으로 이전하고 첫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를 어떻게 기획하려고 했냐면은 여의도에서 헬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도 구 SBS 사옥에서. 예, 그래서 이제 목동의 SBS 신사옥에 아나운서 둘이 이제 헬기를 타고 딱 착륙하는 그러면서 내린 사람이 바로 헬기에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드디어 저희가 목동에 왔습니다. 뭐 이런 세레모니를 하려고 했는데 첫 방송 멘트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난류 때문에 결국 못했습니다. 난류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군 기상단이 지난해 공군 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문서를 보면은 성남 서울공항 주변에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난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목동의 SBS 사옥도 주변에 CBS가 있었고요. 네, 현대 월드타워가 있고요. 길 건너에 바로 CBS가 있죠. 현대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4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난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제2롯데월드 비교적 멀리 있긴 하지만 육안으로 성남에서도 보입니다. 워낙 크니까요.
사실 지난달 28일에 적도 자바섬 부근에서 추락한 에어아시아 항공기도 난류가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난류가 발생하는데 특히 건물에 바람이 부딪혀서 소용돌이 치는 흐름, 이걸 와류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문제는 제2롯데월드가 서울공항의 항로와 가깝다는 건데요.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가량 트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지만 그렇게 해도 항공기는 불과 1.6km 떨어진 거리에서 타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네. 가깝군요. 1.6km밖에 안 된. 그러니까 555m에 이르게 될 제2롯데월드 타워로부터 1.6km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가 가게 돼 있다. 예. 최소 안전거리가 장애물 회피 기준이 1.9km라고 하는데 1.6km란 말이죠. 그럼 300m가 오히려 작네요. 짧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염려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허가를 내줄 당시는 어땠느냐? 허가 전인 2009년 당시 초고층 건물 때문에 난류가 발생하고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MB 정부는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난류가 아주 미미한 정도며 항공기 운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작성된 공군 보고서를 보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이 안전과 관련해서 온갖 규제들을 다 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한 건물만큼의 거리를 두도록 만들었는데 바짝 붙여놨단 말이죠. 불은 A동에서 발생했는데 화재가 B동에도 번졌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네. 워낙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그게 뭐 1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사람 키만도 못한 그런 예. 거리라는 건데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화재가 커지고 인명피해 발생하고 MB는 이런 거 책임 안 지죠.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본 입장이라면 그 위험성을 정말 육감적으로라도 이제 인식했다면은 박근혜 정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 아들은 초고속 전무로 승진했다. 근데 그 다스가 그렇게 쏠쏠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였군요. 매출이 2조라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김용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4분 되기 5초 전입니다. 게시판 좀 보고 다음 하죠. 와, 이거 읽기 어렵네요. PS 바라고 합니까? 언더바? PS 턱 416. 416은 아마 세월호 4월 16일 그걸 뜻하는 것 같고요.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요. 이분께서 롯데월드 세워지기 전부터 와류와 접근 시 위험성은 항공기 덕후. 이게 뭐 이렇게 잘 아는 분, 전문가 뭐 이런 걸 뜻하는 은어 아닌가요? 덕후라는 게? 덕후. 아무튼 와류와 항공물체의 타워 접근 시 위험성은 항덕들조차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전문가들도 다르지 않았다. 공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허가가 났는데 공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예, 이것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나게 하는데 뭐 어느 쪽에서 힘을 썼느냐겠지만 멀쩡히 잘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3%가량 좀 옆으로 비켜가 틀면서까지 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 출입문을 좀 크게 바꿨다거나 뭐 이런 격이잖아요. 대문이 있는데 누가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일테면 키가 크다거나 또는 뭐 어떻다거나 해서 벽 일부를 허물고 대문을 좀 키운다거나 또는 대문의 방향을 좀 고친다거나, 비유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한국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들이 꼭 진짜 필요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지금 이게 뭐 약간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그 의정부 화재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있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그걸 올려주셨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방관들에게 잘못을 떠넘겨야 하나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저 보험 관련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자들은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트위터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팔콘님께서 사진과 함께 뭘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그 자체로 기사 가치가 큰데,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의 원인을 소방관,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진화 과정에서 무슨 뭐 부작위 또는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말이 있죠. 법률상 용어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보험금 적용 범위 같은 게 달라지는 모양이죠. 참고로 뭐 그걸 읽어드리면 현재 2층에서 회의 중이다. 불난 원인이 차량 화재이기 때문에, 최초의 발화 지점은 차량이었다면서요. 오토바이인지 차량인지. 차량이 화재이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고 해서 소방관 책임으로 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소방관이 뭘 잘못했는지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맞추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왔다가 다 쫓겨났고 주민들은 문을 잠그고 회의 중이다. 그러면서 뭔가 뭐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 이런 걸 하나 참고로 올리시긴 했습니다. 팔콘님의 제보성 댓글에 이어서 또 오케이 마린께서 의정부 화재 사건을 보니 개인 화재 보험 들지 않는 이상 보상받기가 힘들단다. 그래서 어떻게든 소방관 잘못으로 몰고 가려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견 아주 뭐 논리적으로 일단 명확하고요. 수긍이 갑니다. 그나저나 이것 뭐 의정부 화재 피해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수대 이거 역시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하는 게 주민들 집단 이기주의일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소방관들 뭔가 뭐 견책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적어도 이런 식의 정보가 이렇게 공개돼 버리면 주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한들 그게 법적인 효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이건 좀 거취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향후 풀려나가는 과정을요. 신월동 빡빡이께서는 제가 아까 급히 말하다가 히딩크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이명박 시장과 히딩크 감독, 그리고 이 빨간 축구복 셔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이시형 씨란가 보죠? 네, 슬리퍼 맞네요. 네, 좀 예의 있는 복장은 아니었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지. 그 옆에서 또 우리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아주 환한 낯빛으로 반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룸사롱의 왕자 시영이 이건 그냥
못 푼 걸로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께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망할 수 없는 회사가 다스다. 그렇겠네요.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고 하니까. 네. 오케이 마리님. 둥이파파님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장사하겠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이를 위해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특혜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번 볼까요? 지방 40만 원, 수도권 60만 원, 서울 80만 원 정도고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하겠다고요. 임대주택도 이제는 그 사업 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닌가 싶다 하고 염려 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경제 코너를 다음 주부터 1월 19일부터 부분 개편을 하는데요. 경제 코너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예전 길경식 이사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해서 경제 문제를 좀 짚어봐야겠다. 그리고 차제에 조금 안내를 드리면 국제뉴스 그 시각을 가지고는 약간 논란을 빚긴 했지만 구수한 입담과 재치 있는 애드립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죠.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좀 일도 좀 몰려 있고요. 명성교회와의 송사건도 좀 있고 아프리카를 다녀온 뒤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방송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다시 합류하는 걸로 그래서 1월 2월간은 국제뉴스 중요한 건 물론 연결해서 챙기겠습니다. 다른 분을 연결해서라도 윤재석 위원은 당분간 좀 방송에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건 봤고요. 네, 워렌 버핏 글도 봤고 로니님, 이거 참 민망하게 이런 글 써주셔서 그렇지만 저도 한번 읽을게요. 기분 좋으니까. 이강윤쌤,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을 위한 사람을 뽑으면 복지에 도움이 되련만 빨갱이 타령으로 근해질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끝에 드리려니까 조금 송구한데 제가 내일 모레 글피 수목금 3일간 병원 신세를 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따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아마 내일 3일간쯤은 다른 사람이 진행을 물론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씩씩해져서 오겠습니다. 좀 몸에 탈이 좀 났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오프닝 멘트가 좀 길었는데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수정 씨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검색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글도 참 좋고 그냥 글에 향기가 있다 문장을 잘 쓴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각을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견줘보는 지혜랄까 그런 것을 제공하는 훌륭한 언론인이자 저술가라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그분의 최근 글을 하나 보고서 조금 내용은 좀 복잡했지만 오프닝으로 가져갔는데 좀 길었습니다. 전달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네, 어느 분께서 오늘 오프닝 멘트는 지상파, 공중파의 9시 뉴스나 이런 것에 오프닝 또는 클로징 멘트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공중파 뉴스에서 쓰기에는 좀 길었는데 저는 이강윤의 오늘만큼은 조금 길더라도 오프닝을 통해서 좀 이것도 엄연한 한 코너고 꼭 뉴스만 전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린님
그래요. 의정부 아파트가 화재가 보통 일이 아닌데, 어제 청와대 신년회견 때문에 어제는 뉴스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냥 소방 헬기가 아니라 56억짜리 동아줄이라고 추정이 간다. 그 동화책에 나오는 왜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동아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총 피해 규모는 100억. 그런데 화재보험에 든 건 44억. 그러니까 피해본 100억에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44억을 빼면 56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해액이 될 텐데 56억 이 피해액을 구제받을 유일한 방법은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과실 원인 제공자.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이 초기에는 오토바이였는데 이 오토바이 가지고는 뭐가 보험의 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소방 헬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과실 원인 제공자를.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물 보상을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놨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한 정황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나라의 세금으로 56억을 보상받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하에 소방 헬기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바람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헬기가. 그 진화 과정에 참여한 헬기의 바람이 불길을 번지게 했다. 그래서 화재가 커졌으니까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지금 주민들의 논리 같습니다. 이거는 좀 한눈에 봐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56억짜리 동아줄이다 이거죠. 소방 헬기가. 네. 사고 원인을 소방관 쪽으로 넘기자는 내용으로 일베 일간 베스트 저장소인가요?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현재는 삭제됐고요. 그리고 일베 말고도 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게시글이 많다. 이런 얘기 참 꼼꼼하기도 해야 했고. 이건 좀 그렇네요. 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게시판은 체크하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주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양 기자도 들려요? 이 코너 소개하는 고정 브릿지 멘트가? 예. 생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큰데, 이거 네. 해프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 또 수첩입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수첩을 꺼내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 기자한테 이제 포착이 돼서, 네.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진으로. 거기에 보면, 그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KY, 이 두 사람 관련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네. 이 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로 K, Y 이 두 사람이 문건 유출 배후이고 이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이제 이 자기 의지를 쓴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메모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메모 내용이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가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를 내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쓴 거여서 네. 그 내가 뭐 내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밝혀내겠다 이게 아니고 그 들은 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받아 적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로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조응천, 박관천 이 두 사람이 이 사실상 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표현이죠. 바보 같은 짓들 뭐 어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박지만 선생님 박지만 이규정 보고는 바보처럼 뭐 저것저것 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방향을 그런데, 조금 타는 모양입니다. 전화기가. 그런가요? 아 됐어요. 아마, 네네. 예, 예. 슬슬해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수첩 내용대로 하자면 네네네. 문건 유출의 배후는 이 조응천 박관천이 아니고 네. K, Y 이 두 사람이다. 누굴까 이게?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문건 유출이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 청와대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누군가 문건을 유출시킨 거고 그러면 K, Y라고 얘기 될 만한 사람들 비중 있는 이 청와대 인사가 누구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K로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김영한 전 민정수석 예. 그리고 Y는 당연히 윤두현 홍보수석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뭐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수첩 내용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 지금 계실 올려놓으셨어요. 텐데 어느 청취자분께서 올렸어요. 그 KY 써진 그 위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손수조, 또 누구 나오니까 음종환, 이동빈, 그 밑에 신자 하나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이 이준석 전 새누리당 그 비대위원. 비대위원이었고 이제 혁신위원장도 했었죠. 네. 이 이준석 씨가 그 그 뒤에 나와 있는 손수조, 음종환, 뭐 이동빈, 그다음에 신모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만난 자리에서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은 거를 김무성 대표 만나서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러니까 그 문건 유출 파문의 배후로 예.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을 지목하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 아, K가 김무성이고 Y는 유승민이다? 그러니까 이 K가 김무성, Y는 유승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김무성 대표한테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문건 유출의 배후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걸 받아 쓰면서 얘네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나하고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이런 반드시 찾아내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그 수첩 내용이 작성됐다는 게 아마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게 김영환과 윤두현이 이걸 유출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뭘까가 바로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김무성, 유승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여보세요? 아, 혼자 얘기하고 있었구나. 다시 전화 다시 걸겠습니다. 어쩐지 있어야 하는 리액션이 없어서 뭔가 허전했더니 전화가 또 끊어졌군요. 대표님, 지금 사진 찍히신 거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김무성 대표의 보좌진이 김무성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것을 촬영한 뉴시스의 사진도 오케이마린께서 띄워 올려주셨군요. 네, 양정대 기자. 네네네. 아이고, 전화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정말 뭔가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면. 뭔가 신종 언론 탄압이 아닐까.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 김영한, 윤두현으로 K와 Y를 추측한다면 이들이 문서를 유출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들렸는데 지금 양 기자 말이 저에게는 안 들리고 있어요. 청취자들께는. 다시 할게요. 이건 좀 심하네요, 오늘은. 여의도가 기자실 자체가 좀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거기 통화량 트래픽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주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제 질문은 들으셨습니까, 양 기자? 예. 네네네. 들렸습니다. 네. 아이고, 이 청취자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이어가십시다. 예. 다들 적응이 되어 계세요, 양정대 타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가 전혀 사실 납득이 안 되고, 네. 얼른 딱 터치가 안 되고, 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런 해프닝이었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쬐끄맣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취재 수첩이라고 우리가 했던 거. 네네. 그걸 뭐 이제 다 쓰네요. 그렇죠. 예. 예. 대통령부터 뭐 김 대표도 쓰고. 나도 언제 그거 양 기자 만날 때 하나 얻어놔야겠네. 자,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모처럼 만나서 화합과 연대와 뭐 결속 이런 거 다짐했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은 화합 연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그런지는 뭐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예.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이 두 사람이 주최한 이 토론회가 거의 같은 시간에 바로 비슷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이러지? 네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토론회가 두 번째 열렸는데부터 말하시면 돼요.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더 이상 계속 저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꼭 중요한 뉴스는 아니니까 오늘 양 기자와의 연결은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양 기자도 처음 소식을 전하면서 다분히 좀 사진 찍기 그림 같은 건데, 일단 문재인과 안철수가 한 자리에서 했다는 그 화합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가 2년 몇 개월 만의 일이니까 그 그림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양 기자의 좀 더 상세한 브리핑과 코멘트 이런 것들은 다른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죠. 너무 전화가 자주 끊기고 그걸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들으시는데 성가스럽고 저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오늘 양 기자와의 전화 연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감은 있지만 하필 또 생생하게 전해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생생했네요. 어쨌거나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19분 되기 직전입니다. 오늘 고른 행간은 연합뉴스에 박 대통령 개혁 후퇴 요요 현상 없도록 노력해야 라는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주로 연합뉴스를 많이 고릅니다. 이유는 왜 그런 말들 있죠. 조중동, 그 다음에 한경오,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거요. 조중동 이쪽 한 그룹, 그 다음에 한경오, 그 다음에 미프 이렇게 하던가요? 미디어 오늘과 프레시안까지. 논조나 경향성을 가지고 매체들을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하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리고 팟캐스트 이강윤의 오늘이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보고 있는지는 우리 뭐 공유하고 있는 바니까 매일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쪽 매체에서만 글을 가져다가 요리감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다. 그런 인상을 최대한 덜 드리기 위해서 연합통신 기사는 뭐 마땅치 않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일단은 보도자료 위주 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려고 훈련을 시키긴 합니다. 과연 연합 기사들은 다 그러면 투명한 중립지대에 있느냐? 뭐 이거 가지고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소한 무색, 무미, 무취,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 거고 통신사는 여러 매체에다가 기사를 공급하고 그것을 수익원으로 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연합을 고릅니다. 또는 조중동 쪽에서의 칼럼이나 사설을 고르기도 하고요. 그 점은 언젠가 한번 살짝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점 말씀드리고 갑니다. 연합 기사의 일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시기도 하고 조금 너무 구체적인 것도 있고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뭐 이렇게 좀 시시콜콜이 만기 칠남식으로 지시하고 뭐 보고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뭐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런 기사들이 나올 텐데 업무 새해 연초 업무 보고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예년보다 줄인다고 하죠. 그거 다 요식행위인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의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차트사라고 하는 게 차트사. 그 커다란 그 전지라 그러나요? 흰색 도화지라고 할지 켄트지라고 하는지 아무튼 흰색 저기에다가 손으로 일일이 글씨를 썼죠. 목차, 대통령 업무 보고 해가지고 1, 2 하면 이제 그 부처에서 제일 차트를 착착 넘겨가면서 요령 있게 설명 잘하는 사람 관리 좀 고위 관리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탁탁 대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소파에 딱 앉아서 듣던 박정희, 육군 소장 출신의 박정희, 나중엔 대통령이 됐죠. 이제 저 친구 그 잘하는군. 청와대 오락해.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이도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그게 효시자 출발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파워포인트니 이런 걸로들 하는데 아무튼 연두 업무 보고는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겠고 다 좋은 소리만 써 있습니다. 그럼 또 대통령 말씀 자료도 실은 그 청와대 비서실하고 해당 부처에서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거대한 완벽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특히 경제부처 쪽은 그렇습니다. 사회부처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그 자체로 기사 크게 쓰는 것은 정말 촌스러운 과거의 습관이자 유죄죠. 유죄. 버려야 할 유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른 이유는 그겁니다. 어쩌다 보니 참 좋은 말을 하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밑에서 써주었겠죠, 당연히. 개혁 후퇴 요요 현상 없도록 노력해야.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2013년 1월 며칠자 한국일보 칼럼에
박근혜 당선인께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때 이제 칼럼을 고정 집필할 텐데 박근혜 당선인께 그리고 부제로 달았던 게 개혁의 최대 적은 요요 현상 이렇게 달아서 요요가 뭐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노는 것 중에 뭐 실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하면은 다시 또 그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조금 이제 효과를 본 듯하고 그래서 의지가 좀 나약해지면서 먹을 거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운동 뭐 오늘 찌뿌듯하고 비도 오는데 하루 쉴까? 뭐 쉬어보니까 좋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때 약간 효과를 봤다가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한다면서요.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기득권층의 저항이고 두 번째는 여지까지 익숙해 있던 습관입니다. 관습.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죠. 이건 뭐 사이좋게 잘 지내던 연인들이 무슨 이유론가 아픔을 무릅쓰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면 좋죠. 왜냐하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또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직사회의 특징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경쟁, 민간에서만큼 처절하게, 피 터지게, 박 터지게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왜? 공직은 그 특성상 실적주의가 아니고요. 절차의 합리성을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후 감사,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한 영리 민간 집단이 아니라 공익을 지켜야 하는 퍼블릭 섹터이기 때문에 정부 업무 영역에서 실적주의보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로비에 의한 협잡이나 또는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단계의 결제 과정을 거쳐 올라가면서 절차의 합리성을 계속 따지고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이 뭘 한다면은 그것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게 마련이니까 저는 그것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타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만큼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도 큰 동물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힘들게 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저항과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기 싫어함 이것이고 세 번째이자 실질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현상은 요요 현상입니다. 일단 바꿉니다. 5년 단임제에 대통령이 들어서면 자기의 청사진을 밝히고 정권 초기 자기의 힘이 많이 실렸을 때 서슬 퍼런 컬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뭐 해야겠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씨는 전봇대였고요. 박근혜 현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라는 말로 포함된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과거의 적폐를 뜯어 고친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한두 번 당해본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아, 정부 바뀌었구나. 그럼 이번에는 뭘 내세우는 모양이다. 그 풍경이 뭐냐면 국정지표 간판 액자를 바꿔다는 겁니다. 장관실부터 몇십 명이 함께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큰 방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데까지 한 가운데 가면은 벽면 중앙에 보기 좋은 자리에 국정 목표 5대 국정 목표 이런 거 이렇게 교실에 마치 우리 급훈 달아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액자에 넣듯이. 그런 거 있습니다. 거기 바꿔 낍니다. 정부 이름이 바뀌면서 항상.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거 보고 정부가 바뀌었고 뭘 하려나 보다. 그럼 또 당분간 좀 세게 바람이 몰아치겠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맞지, 그거지. 일단 엎드려. 눈을 윗사람하고 마주치면 안 좋아.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 다음에 눈은 땅바닥을 보는 거야. 바닥을. 그리고 가급적 눈을 감고 있고 그 대신 귀는 쫑긋해서 어디에서 옷핀 하나 떨어지는지도 그 소리는 명확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풍향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풍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고 누가 그 풍향, 동아줄을 탔는지도 잘 봐둬야 돼. 누구 밑에 줄을 서면 최소한 찬바람은 안 맞겠다. 잘 눈에 들면 내가 좋은 보직으로 또는 승진도 할 수 있겠다. 다들 그 계산만 합니다. 그게 복지부동입니다. 요요 현상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뭐 고칩니다. 상징적으로 몇 가지. 그러면은 예전과 달라지니까 좀 불편하겠지요. 그럼 그 불편에 호소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우선 저항합니다. 둘째, 그들로부터 시달림이거나 뭐 자꾸 로비를 받거나 지청구를 들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은근히 귀찮고 부하가 납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어떤 개혁 조치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좋은 쪽으로 선해를 미쳐서 선의로 영향을 미치면 그거 자체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인 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훨씬 힘이 셉니다. 또는 아각되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 좋아지게 된 사람들이 와 이거 참 잘한 조치다라고 플래카드도 들고 정부 칭송하는 무엇도 하고 계속 그래서 개혁 추동 세력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면 힘을 좀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단행동, 경영학에서 말하는 집단행동론에 따르면 자기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는 어떤 행정적 조치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 찬동이나 소극적 선전만 합니다.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마치 3%가 느끼는데 한 30%가 느끼는 것처럼 10배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걸로 잠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개혁 요요 현상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큰 것은 이겁니다. 실은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텍스트를 골랐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국기의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를테면 뭐 정윤회 문건 파문도 그랬고요. NLL 대화로 공개한 것도 흐지부지 됐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누구 원세훈 재판 얘기 하기나 합니까? 선거법 위반 뭐에 대해서 누가 하나 얘기합니까? 가끔 몇몇 언론에서 제기는 합니다만 일과성 문제 제기, 우리는 냄비 언론이 아니다,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면피성 입증용 넘기 힘듭니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당장의 자기들 사정 때문에 매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요요 현상을 나무랄 자격이 별로 없는 겁니다. 큰 것은 잘못해놓고 작은 거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격 아닙니까? 일테면 길거리에 뭘 버리지 말라라거나 파란불일 때 건너라. 이런 거는 잘 지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끼어들기 집중단속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실제 거악은 하나도 척결되지 않습니다. 대충 가리거나 국면 전환으로 바꿔쳐버리거나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요? 속으로 다 생각하죠. 아, 정작 중요한 건 저렇게 밀쳐내놓고 눈에 보이는 이것들, 20년 전에도 지적됐던 것들 다시 손댄단 말입니다. 그러니 냉소주의가 생깁니다. 정부가 하려는 개혁에 대해서 냉소주의. 제가 지금 개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열거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고른 것들입니다. 그게 현 정부의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와 얼마나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편에 서 있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true, 진정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은 아프지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체근하고 질책하고 주마가편한다는 심정으로 이것을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 후퇴, 요요 현상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요요를 없애기 위해서도 큰 거악 중에 하나 정도는 명백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근접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연초에 일제히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들 다 보셨죠? 문건 파문에 나온 그 내용 믿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한 60-70% 됐고요. 검찰 결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역시 70%에 육박했습니다.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여야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그거 밝히려면 여야 간 힘겨루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 특검 과감히 수용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개혁 제대로 하라. 요요 현상 나타나면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이른바 말빨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저 웃자고 해서 만든 편집본입니다. 박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질환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에는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6시 37분, 막 38분 되어가는군요. 진짜 인터뷰, 오늘은 어제 대통령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오만했다, 불통했다, 약속 대련이었다 등등 묶어서 미디어 전문 비평지죠.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기자 연결하겠고요. 그 전에 딱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콜로키움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제가 뉴스 행간에서 가급적 연합뉴스 기사를 고르는 이유를 혹시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나 또는 연합뉴스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래서 고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 픽업을 해서 그것을 소재로 이 말을 풀어가는데 일정한 경향성이나 특정한 논조를 깔고 있는 조중동 그룹 또는 뭐 한경오 그룹에서는 가급적 고르지 않으려고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는 연합뉴스 걸 텍스트로 고를 뿐이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연합뉴스 기사가 좋다거나 마음에 들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특정 정파나 진영에 속한 언론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를 가급적 안 고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간단한 걸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자,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 연결하죠. 나와 있습니까,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네네. 2, 3분 기다렸죠? 네, 아닙니다. 마감은 다 끝냈나요? 예, 오늘 한참 마감 중이고요. 네. 아직도 저희 열심히 지금 기자들
열심히 취재하고. 우리 이 기자는 지금 맡고 있는 게 어디죠? 출입하는 곳이? 정치사회부고요. 네. 청와대 사정기관, 국정원, 두루두루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요? 예. 야, 우리나라 힘센 데는 혼자 다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그럼 방금 열거한 것들 중에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우리 이 기자한테 연락하면 민원도 잘 해결해 줍니까? 민원성 기사는 받지는 않고요. 예, 농담입니다. 자, 네네. 저하고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예, 세월호 팽목항에서 한번 통화한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예. 자, 어제 새해 복 회견 많이 얘기. 받으십시오. 그래요. 네, 예. 새해 인사 하시고.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 박 대통령 진심 돋보였다. 이런 제목도 달았어요. 좀 부끄럽긴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요. 네. 각본 없는 기자회견으로 시작되는 그 제목의 기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12일자 네.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근데 데일리한 기사는 이제 전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어제 많은 누리꾼들도 아시겠지만 10년 기자회견 전에 인터넷상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순서하고 질문 키워드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박대용 씨인가? 예, 그랬죠. 박대용 뉴스타파 네. 기자분이 이렇게 올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거짓말이 돼버린 이렇게 모습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설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추정이 나왔고요. 네. 종합하면 각본 없는이라는 말이 너무 무색하게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동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기자는 감동까지도 혹시 하고 기대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예. 전혀 각본이 없지는 않았죠.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순서 정도는 정했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질문이 중복될까봐 사전에 기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뭘 하기는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보니까 질문 기자 누가 할 거냐를 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조중동하고 종편들이 하나도 제비 뽑기에서 다 떨어졌다며요. 하나도 못 끼고. 예, 맞습니다. 이 뽑기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거 좀 질문 가지수를 몇 개 늘려서라도 당신들 좀 한둘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문지들이 탈락을 하면서, 라디오 분야에 있는 언론에서 이렇게, 한 언론 매체가 이렇게 추가됐다는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결론은, 네.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서로 이렇게 지문지를 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비 뽑기도 하고, 지문자를 선정한 다음에 지문 내용을 짜는 그런 회의를 좀 거쳤는데요. 예. 거친 내용을 자기 매체도 정보망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고 기자들끼리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퍼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저께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화면을 보면 손을 든 여러 기자들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쇼입니까? 진짜로 이렇게 무작위로 한 겁니까? 근데 어떻게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지까지 쪽집게처럼 딱 알아맞추죠?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 제가 좀 약간 변론을 좀 하자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쇼라고 비난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일리한 기사만 읽어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어떤 사전 조율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기사만 보면 기자회견 모습은 실제로 굉장히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고, 손을 들고 질문자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출입 기자들 취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질의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는데, 질의응답 순서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가지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면 기자들이 손을 드는 척을 하는 것이지, 이미 청와대와 공유를 해서
질문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쇼였다 이거죠. 그렇죠. 쇼인데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실에도 거의 안 온다고 유명한데. 네네. 손을 여러 명이 들면 이번 질문에 누구를 해야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은? 얼굴을 다 아나? 기자들을? 얼굴은 어느 정도 뭐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이, 저는 도저히 못 알 거라고 보는데요. 친한 기자들 몇몇은 좀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 질문 순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질문 순서는 대통령한테 메모로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고 알 수 있는데, 네네. 기자가 질문하겠다고 손을 여러 명 들면 그 중에 한 명이 요번에 질문하게 되어 있는 일테면 MBN의 정광재일지,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일지, 머니투데이의 김익태일지를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손으로 지목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기자들이 무슨 하나같이 이정재나 누구죠? 정우성이나 이렇게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명찰을 크게 차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제 이 기자도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없기 때문에. 기사 쓰느라고 안에서 텔레비전 봤구나. 네, 기자는 안에서는 없고요. 예.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아무튼 저는 그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 홍보실의 비서관이 뭐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주면서 미디어 오늘에 누구 하십시오. MBN에 누구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했잖아요. 오바마 하는 것처럼. 아니었나요? 그 사회자가 네. 그 매체명과 그 기자 이름을 말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랬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만 들게 하고 진행자가 거명을 해서 찍었죠. 대통령이 일일이 이번에는 MBN의 정아무개 기자가 뭐 내년도 경제살림 이거를 묻게 돼 있는데 정 기자 어딨나 하고 찾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제가 좀 귀찮지만 시끌거리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앞에 두 질문 문답, 저와의 문답을 통해서 보니까 청와대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인데 이런 거를 지적하는 청와대발 기사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좀 뭐 자기 면구에서 그런 기사를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질문지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서만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이제 공유했을 거라는 의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제가 심지어 이제 한 청와대 출입 기자하고 통화를 좀 한 결과가 있는데 그 기자는 이제 청와대가 역추적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능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뭐 지금 청와대발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암묵적으로 청와대의 질문지가 전달됐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기사 쓰기도 뭐하긴 할 거예요. 자기들 얘기 쓰는 건데. 응? 네네네. 자기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미디어 전문 비평지에서 해줘도 되고 또는 출입 기자가 그 기자 칼럼 형식으로 해서 자신의 오류나 비판을 포함해서 말을 하면 훨씬 좀 참신하고 아까 이 기자 우리 답변 중에 감동 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었는데 청와대 기자들이 좀 무거워요.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아까 그 평론가님도 뭐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질의응답 순서를 정하는 그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하는 거쳤는데 왜 근데 유독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그 청와대 기자들과 그 이제 청와대의 이제 공모설이 이렇게 제기되느냐. 공모설? 이런 부분들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데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이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이제 기자들과 박 대통령이 이제 자연스럽게 질의하는 응답 그 모습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질문의 질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어디 하나로 다 몰릴 거기 때문에
네네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질문 순서, 그러니까 질문을 중첩하지 않게 기자들끼리 자기들이 스크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충분히, 얘기의 흐름상 이 질문 다음에 이 질문을 하자 이렇게 해서 쭉 얘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까지도 그건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다만 질문지를 미리 제출받아서 문안을 수정한다. 이것은 기자들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질문한 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7시간 행적을 지적하는 기자는 없었는데, 네. 질의응답 중에 이제 대면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7시간 행적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위 기자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 앞에서 돌직구를 던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충분히 이제 7시간 행적은 충분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해할 상황이고, 참사 당일 이제 대통령의 행적의 어떤 공적인 부분인데,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상계신문의 고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뭐 똑같은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런 부족한 소통의 모습에 기자들도 덩달아 이런 분위기에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이건 뭐 돌직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기자에게 딱 한 번의 질문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프고 가장 궁금할 것, 그것을 묻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든, 일테면 무인도, 또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을 만났다고 치자. 근데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질문 기회만 준다. 그러면 고국에 자신의 기자를 볼 사람들, 자신의 기사를 볼 많은 시민들 중에 가장 아프리카 추장에게 궁금해할 게 뭘까를 끄집어내는 것부터가 기자의 능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뭐 소통이 안 된다, 오만하다, 어쩐다, 뭐 유가족을 안 만났다, 그건 다 아는 거고. 네네. 물론 7시간 동안 뭐 한간에 퍼졌던 그게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기회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기자는 대신해서 알 권리를 행사한다면 당연히 가려운 데를 먼저 긁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재진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물었을까요? 저는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있긴 합니다. 뭡니까? 세월호 관련된 내용도 좀 중요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해가지고 많이 좀 시끄러웠는데, 실제로 이 정윤회의 이제 부인인 최순실 몸통론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승마협회 문제에 대한 인사 개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와대로 실제 최순실 씨가 출입을 한다는 그런 의혹 자체도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예, 말벗 그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자고, 충분히 저 같으면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이제 질문자로 선정이 되면 그런 질문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이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네네. 어떤 기자가 말하기를, 청와대와 기자들의 사전 질문지 공모설이 제기되는 것 자체로 청와대 기자단의 폐쇄적인 구조와 청와대 소통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자를 취재를 해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어느 기자가 그렇게 말했느냐고는 묻지 않을게요. 그건 저희가 좀 곤란을 하기로 하고요. 청와대가 좀 변해야 되고, 청와대 기자들도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따갑게 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국 정상들 회담을 보면 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하면 다시 이제 미입했을 경우에 이제 연이어 이제
질문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네. 올해 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따져보니까 청와대 기자단 안에서 질문을 짜고 순서를 짜고 이렇게 하는 시기라면 뭐 대통령이 그 질문을 받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로 딱 짜여져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추가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면 참 예. 김 빠진 인터뷰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마지막 지금 질문. 보면, 네.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뭐 대통령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자들도 뭐 변해야 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이제 임기응변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지. 네. 그래서 소통의 자리를 이렇게 좀 강화를 하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임기응변에 대한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비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가감히 좀 깨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통의 자리에 좀 앞에 나와서 국민의 좀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하고 이 정책 같은 것도 이제 과감하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의 견해 하나를 막 올라온 댓글 하나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디어 전문지에 있는 기자이기도 하니까 이 기자가 이런 것들을 좀 본인도 새기시고 현장 기자들에게도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콜로키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6시 54분에 기자들 보니까 다이빙벨 철수하던 이종인 씨한테는 아주 여과 없이 아프게 심지어는 무례하게까지 질문하던데 왜 이렇게 이 모습 다르고 저 모습 다르냐. 기자들 이 말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네,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부터 3일간 수목 금요일은 다른 분께서 진행하십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반에 뵙겠습니다.